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이지희라고 합니다. 오늘 덕성여대 와이즈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스 엔지니어링 윅스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공 멘토링 신소재공학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소재공학과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소재공학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다른 전공 친구들에게 비브라늄 얘기도 들어봤고 옷 섬유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소재공학과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지 궁금하네요. 신소재공학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재라는 단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소재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것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료라고 나옵니다. 즉 신소재공학과는 어떤 것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료를 연구하는 과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갈 소재도 연구할 수 있고 의료바이오 소재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소재가 들어가지 않은 기술은 없겠죠. 즉 신소재공학은 모든 기술의 융합이 되어 연구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신소재공학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MSE 4면체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소재공학은 물질의 조성과 미세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성과 공정을 거쳐 퍼포먼스 커스트 레이티오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은 모든 산업의 기초와 근간이 되는 소재와 관련되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학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늘 소재의 개발과 그 활용 능력에 좌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소재공학은 산업 핵심 소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독립 분야일 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화공, 생명, 전기, 전자, 건축, 토목, 컴퓨터, 환경 시스템 등 다양한 이공학 분야와 학문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융합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뉴스에서 일본이나 중국이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재료의 수출을 규제하였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생겼다라는 기사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기사들은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소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소재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면 더 산업이 커질 수 있겠죠. 이런 대체재를 개발하는 것도 바로 신소재공학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소재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재를 개발한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여러 화학물질들을 섞는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소재에는 화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물리적 성질, 전기적 성질 모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에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것 역시 신소재공학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전 세계에서 쇳물을 생산하는 양이 세계 6위이고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철강 같은 경우에도 신소재공학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강도 철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철을 경량화시킬 수 있을지를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를 보면 혹시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나 배터리 효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의 특성을 극단화하여 배터리 효율을 높이는 일도 신소재공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신소재공학과에서도 배터리 연구를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많은 산업에서 신소재공학과가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가 정확하게 어떤 분야로 나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신소재공학과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재료, 나노 재료, 환경 에너지 재료, 우주 항공 및 구조 재료, 바이오 재료,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한 분야씩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통신 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부터
광정보 저장, 자기정보 저장, 유기 나노 패턴을 이용한 자기정보 저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CD, CD, DVD, 램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반도체 공정 및 설계 역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노 입자입니다. 카본 나노튜브 역시 이 나노 입자 분야에 해당됩니다. 요즘은 반도체가 굉장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면서 나노 스케일까지 갔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나노 입자 역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속 산화물 방막 재료와 유기물 금속 하이브리드 자기조립체, 나노 정보 소자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 재료입니다. 환경에너지 재료에는 많은 전지들이 있습니다. 2차 전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개발하며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S1, 부식 방지 철강도 함께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주항공 및 구조재료입니다. 우주항공 및 구조재료에서는 물건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는 구조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철강과 금속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정질 금속, 기능성 철강 및 철강 가공법, 구조재료의 레이저 가공, 스마트 복합재료 등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경량화된 소재를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재료입니다. 바이오 재료는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부식 방지 재료라던가 세포 재생 유무기 하이브리드 재료, 조기 진단용 바이오 칩 개발, 바이오 센서용 나노물질 개발, 자기조립 바이오 나노 소재, 나노 치료제 등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을 연구하면서 바이오 분야에도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전기전자나 컴퓨터과학과에서 하는 것이지 왜 신소재에서도 쓰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직접 실험을 통해서 재료를 설계하기도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료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요즘 신소재공학과에서도 코딩 실력이 꽤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소재공학과의 교육과정입니다. 이 신소재공학과의 교육과정의 경우 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국문요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별표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위한 필수 이수 과목입니다. 우선 1학년과 2학년을 보면 별표 표시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은 전공 선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전공 지식을 쌓고 기본적으로 신소재공학과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인 과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학년 때는 공학 수학, 공학 물리, 공학 화학을 각각 1, 2 이렇게 2번 들으면서 기본적인 수학과 물리, 화학에 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소재공학 입문과 공학기초 설계를 통해서 신소재공학과의 인트로를 들을 수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이 시작되는 학년입니다. 공학 정보 처리를 통해서 코딩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공학수학, 고체화학, 재료과학, 재료연력학, 고체물리, 결정학, 재료수학을 통해서 신소재공학과가 전공 선택 과목을 듣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공 지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료공학 기초실험이라는 실험 과목을 통해서 여러 실험들과 프로젝트들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학년 과목들입니다. 3학년 과목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소재공학과의 특징 중 하나가 많은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반도체공학, 소결공학, 생물의 유기재료공학, 반도체 공정, 웨어러블 전자소재 등 굉장히 자세한 분야로 나누어져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춰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4학년 과목을 보시면 역시나 굉장히 많은 분야의 과목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정질 재료부터 세라믹 공정, 유기분자 재료, 생체 모방공학, 나노소재 제조 공정, 자성재료, 나노소자, 광학재료,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등 굉장히 많은 분야의 전공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의 다른 공대와 다른 점이 많은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다른 공대와 비교하여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전공 선택 과목이 있어 여러분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서 어떠한 분야로도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왜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 때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전기전자에서 하는 그런 회로와 같은 것보다는 뭔가 물질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흥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계열 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배우고 싶은 것이 없었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에 합당한 과가 무엇일지도 꽤 오래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활동을 학교에서 해보면서 물질의 작은 단위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동층이나 미세구조, 또한 원자 수준의 거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화학계열 학과이면서 다양한 내용을 배워볼 수 있고 물질의 작은 단위를 다루는 학과인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흥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소재공학과를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소재공학과에서 무슨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역량이 화학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수학과 물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수식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력학과 여러 가지 역학적 사실 역시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복잡한 수학적 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수학적 지식 역시 크게 요구됩니다. 당연히 화학 역시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부가적으로 전공책들이 많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해드린 바와 같이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전기적 성질 등 많은 성질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합성한 후 분석하는 과인 만큼 복합적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른 학과와도 융합하여 연구하는 만큼 더욱더 복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학년을 재학 중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들은 참여해보지 못했지만 실습 과목이나 실험 과목을 통해서 해본 프로젝트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라믹 재료를 합성한 프로젝트입니다. 고상 합성과 소결 과정을 이용해서 세라믹 재료를 합성하고 그 세라믹 재료를 직접 XRD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어떤 재료가 얼마큼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지 평가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노 입자를 합성하고 나노 입자의 확산까지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NC를 이용하여 밀링 머신을 제어하고 그를 통해서 샘플을 절삭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고 간단한 실험이지만 꽤 인상이 깊었어서 이 슬라이드 안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의 표면 처리입니다. 알루미늄에 얇은 피막을 덧입혀서 재료의 내구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성질을 부여해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분야인데요. 실제 반도체 8대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팹이 연세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8대 공정을 배운 후 반도체 8대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 기계들을 실제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제가 신소재공학과를 다니면서 주변 후배들에게 많이 들었던 질문들 위주로 골라와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재료공학과는 다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재료공학과와 다른
과인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데 신소재공학과의 영문명이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입니다. 영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료공학과와는 이름만 다른 같은 과입니다. 신소재공학과의 영문명을 보면 정확하게 재료공학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한 학교에 신소재공학과와 재료공학과가 같이 있는 경우는 절대 없고 둘 중에 하나의 과가 있던가 아니면 없던가 할 텐데 같은 과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학공학과와는 뭐가 다른가요? 저도 입학하기 전까지는 화학공학과와 굉장히 비슷한 과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소재공학과가 다루는 물질의 단위가 조금 더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소재공학과는 우선 원자 수준, 나노스케일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작은 물질의 단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려는 과입니다. 그래서 화학공학과가 물질 전체적인 반응을 다루는 거에 반해 신소재공학과는 물질의 성질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단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한 편인 것 같습니다. 물리 잘해야 되나요? 네, 많은 학생들이 신소재공학과가 화학을 가장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소재공학과는 물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리와 화학의 비중이 거의 50대 50이고 간혹 물리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만큼 물리는 신소재공학과의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역학 같은 느낌은 아니니 역학을 못했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7대 3 정도 됩니다. 공학 중에서 굉장히 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니 혹시 여자가 너무 없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신소재공학과 추천드립니다.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나요?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취업을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반도체 분야입니다. 반도체 분야 중에서도 공정 및 설계 부분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메모리, 파운더리 등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R&D 분야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많은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좋은 학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소재공학과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3가지만 말해준다면 첫 번째로 신소재공학과는 폭넓게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아직 뭐에 흥미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양한 내용을 배워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는 신소재공학과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점점 각광받고 있는 학과로 여러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신소재공학과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재의 개발은 끊임없는 만큼 여러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과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살짝 단점인데 신소재공학과가 폭넓게 배울 수 있는 학과인 만큼 공부할 양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정말 세라믹부터 폴리머, 금속, 반도체, 정보저장 등등 많은 분야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부 때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신소재공학과 전공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7일 이후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는 거 아시죠?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 GW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